안녕하세요. 디베이트 브래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엠블리입니다. 네, 오늘 대망의 첫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지금 최근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류판가님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파란만장한 1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네요. 아니, 방송이 네. 너무 늦어지신 것 같아갖고. 그게 뭐 원래 이제 모든 위대한 일에는 역경이 있다고 그 역경들 헤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새해인데 네. 새해는 이제 방송을 꾸준히 계속 이제 방송하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네. 제 첫 번째 목표가 다이어트고 두 번째 목표가 방송이니까 아마 금방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쪘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그래요? 네, 많이 5kg가 좀 죽을 것 같아요. 아, 연말이라 네. 다들 연말도 있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나이살이 드는 거죠. 인생,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냐라는 반응이 되게 많고 지금조차도 사실 뭐 지표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어쩌다 맞춘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이해는 하는 게 원칙적으로 경제 위기나 뭐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카오스 이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실험실에서 비커를 가지고 수많은 변이를 통제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많은 그 미시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제를 어떻게 사람이 예측할 수 있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거시 경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거시 경제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네, 이제 거시 경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제 미시 경제와 비교가 필요한데 미시 경제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와 같은 그 미시적 그 요인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라면 거시 경제는 좀 더 이제 전반적으로 큰 레벨을 가지고 이제 뭐 판단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더 그러니까 예측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거시경제도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진짜로 지금 경제 위기가 올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한 원칙과 조금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제가 이제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거시 경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단정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지금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이제 이 방송을 송출되는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늦어도 6달 안에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달 안 네. 오면 안 오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악플 다세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로 죄송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리죠. 안 오는 게 좋죠. 네,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네. 그럼 이제 풍류판가님은 이제 네.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뭐 지금을 조정장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소위 베어마켓, 그 전체 고점 대비 20%가 떨어지면 베어마켓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1998년 IMF 위기나 아니면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하시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존버를 할 때가 아니라 빨리 도망을 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존버가 뭔가요? 존버? 존버는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버 경의 존 버가 이제 그 모든 경제에는 모든 그 가격은 자산의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는 재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론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게 아닌 거 다 누구나 알고 계시죠. 네. 방송용으로 적합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방송용으로 적합한 단어가 약간 아니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몰랐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투자의 모든 고수들이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뭐 그래프 분석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수급 분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때로는 가장 좋은 투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2018년만 기준으로 보서는 결국은 현금 보유가 가장 우수한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1차적으로 저는 그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액티브한 투자, 이를테면은 그 얼마 전에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셨죠? 네. 네. 거기 이제 유아인이랑 그 같이 투자한 2명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 이제 보시면은 그분들은 IMF로 가지 않았으면 이제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뭐 액티브하게 이제 뭐 파생 상품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그러실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를 해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말을 하면 좀 너무 심심하니까 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사실은 뭐 이게 떨어져서 어디서 돌팔매를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 정점이고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례지만 부동산을 그러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죠. 좀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 부동산을 네.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이제 부동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너는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분석을 했을 때 미국이 금리 0.25%를 올려서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금리가 이제 0.25%에 올라가면 갭 투자자가 마이너스 10%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가 0.25%씩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큼 뭐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만 하루에도 경우에 따라서 1-20%씩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0억 대출 받은 사람은 금리가 갑자기 그게 10%가 돼버리면은 1년에 1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사람이 받을 월급은 뭐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매가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처럼 가격 담합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것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전반적인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고 하고 네.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한민국 증권의 신화적인 그 어떤 분이 그 찌라시로 돈 게 있는데 결국 한국 증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역대 최대 뭐 무역 흑자 이런 거는 반도체라는 하나에만 기댄 것이고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이 중국한테 이미 다 잠식을 당했고 98년도 위기가 뭐 단순히 유동성의 위기고 기업 경쟁력의 위기가 됐고 2008년도 위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존재와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고 통화 정책도 필 수 없는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탈출구가 없다. 즉 이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사실은 폭락의 초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뭐 아까 부동산 얘기도 그렇고 네. 뭐 이게 그럼 왜 몇 년간 뭐 수십 년간 네. 왜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된 거죠? 지금 앞으로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네. 하면은 네. 네. 다시는 상승을 안 한다라는 말인데 그럼 네. 여태까지는 어떻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시경제에 아까 본인이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뒤엎고 말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물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누군가 이제 그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든다면 어디로 갈지는 뻔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 그래프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금리는 떨어지기만 했죠. 시중에 계속 돈이 풀린 겁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돈을 푼다는 거는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리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수많은 집권자들이 해온 돈을 찍어내는 거에 불과했던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버블이 생기면서 부동산이든 어떤 자산이든 간에 물론 다 장단기적인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40년 동안 대세 상승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금리가 0에 거의 수렴을 하고 더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폭락할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네. 미국이 금리 0.25% 네. 올렸는데 네. 뭐 요거는 이제 예상하셨던 그런 네. 결과인가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누구든 예상을 했던 거고, 네. 누구든 예상했던 거고, 사실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한 게 말이 벌써 4년 전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0.25씩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올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이 좀 신중했던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 있고 이거를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허장성세를 부렸지만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결국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금리를 완화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허장성세를 부릴 수 없다는 게 판별이 될 시즌이 이제 올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네. 안 좋은데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뭐 이거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무엇이 진짜 부냐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이란 뭘까요? 돈이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노동력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끼리의 관계를 떠나서 왜 우리나라는 한 달 일하면 그 돈 가지고 아이폰도 금방 살 수 있고 필리핀 사람들은 그 돈이 없느냐 그거를 말했을 때 결국 그 나라의 그 나라 화폐가 가진 구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가계부채가 세계 수익권이고 정말 이 빚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더 이상 산업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한국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원화의 가치가 아니면 결국은 외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외화를 사는 게 지금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달러를 사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외화라면 이제 신흥국, 한국처럼 이제 신흥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경제가 도사리고 있는 유로도 아니고 결국은 달러나 엔 그리고 금 같은 자산을 사는 게 답이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완화해서 올릴 수 없는 이유도 결국 더 들어가면 통화의 패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와 금을 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그러면 중국은 어떤가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있지 네. 않나요?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이 그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 부양을 했더니 모든 나라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뭐 들어보셨지만 아예 도시 하나 자체가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삽질한 것처럼 걔네들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그런 부채가 정말 악성 부채가 곳곳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환율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로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그 달러 강세를 그 하면서 결국은 모든 주변 나라의 신국 경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달러의 수요를 확장시키는 것이 결국 미국 연준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다가 뭐 각 나라의 화폐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달러로만 그냥 그렇게 뭐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네. 일단 지금 북한을 가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통용되는 게 결국은 달러랑 위안화예요. 그 나라의 화폐가 더 이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믿을 수 없다. 즉 지금은 가치가 없는 거죠. 네네. 지금은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말이 먹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먹히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변호사로서 공부한 외환거래법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외환거래법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 하면 해방 직후부터 제정이 된 그 역사가 깊은 법인데요. 사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달러나 뭐 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시가 되면은 그거를 거래를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로 환가시킬 수 있는 권리마저 외국환 거래법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모든 법을 보면은 정의 규정이나 이런 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은 정의 규정이 뭔지도 적혀 있지 않고 결국은 외환이라는 거는 미화다. 결국은 미국의 달러가 진짜 돈이다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았으면은 기술될 수 없는 내용이 외국환 거래법에 적혀 있습니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도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국환 거래법에 관련된 내용을 함부로 언급했기 때문이죠. 미네르바가 구속됐다라는 게 어떤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네르바가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가 좋아진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했다는 건데 그 허위 사실이 이제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에 나오는 결국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못하게 했다. 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미네르바가 구속되게 된 그 허위 사실 유포의 가장 결정적 핵심이었죠. 그만큼 달러와 금이라는 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시가 아닐 땐 모르지만 위기시에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결국 그 나라의 진짜 부다. 진짜 돈은 달러와 금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위기가 올 것이고 네. 우리는
달러를 사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그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네. 국가부도의 날 최근에 네. 개봉한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 연기자였던 유아인이 그 달러를 사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를 그냥 싹 이렇게 모아서 사는데 네. 그러면은 그때와 좀 뭐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비슷한 상황도 있고 이제 다른 면도 있어요. 일단 더 그때보다 상황이 좋은 부분은 다행히도 그때 이제 IMF의 위기에서 이제 정부가 체득한 교훈 때문에 이제 이거를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이제 반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한 4천억 불 정도 되죠. 4천억 불이 말이 4천억 불이 이제 이게 한 5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고 지금도 이제 환율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 네. 아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외환 보유가 많으니까 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환 보유고가 많다는 거는 뭐 그렇거든요. 이제 뭐 산업 경쟁력이 있고 경기가 좋은 거는 정말 거시적으로 그 나라의 그 경제 상황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외환 보유고가 많다 이거는 상황이 안 좋은데 외환 보유고가 많다 이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한계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모아놓은 돈이 많아도 계속 돈이 술술 나간다 이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이나 1998년과는 다르게 산업 경쟁력이 없고 결국은 이제 이 위기가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당장 급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늦어지는 만큼 결국 그 상승폭도 클 것이고 결국은 그 붕괴 정도도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이랑 달러가 진짜 돈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98년도에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원화가 진짜 돈이면은 돈을 찍어서 원화를 찍어서 그냥 그걸로 갚으면 되는데 왜 금 모으기를 했을까요? 결국 국제사회에서 그 발권력이 인정되는 유일한 화폐는 달러와 금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금 모으기를 해서 그 원화 환율 방어를 지킬 수 있었던 거고 돈을 찍어서 아무리 원화가 많아도 그게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환율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당장 달러로 네. 바꾸고 뭐 금도 네. 사고 해야겠네요. 그게 방법이네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금과 달러를 뭐 다 할 수 저라면 이제 부동산을 팔고 그걸 달러랑 금으로 사서 이제 몇 년 뒤에 그걸 가지고 빌딩을 사겠지만 이제 이거 틀리면은 좀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맞으면 제2의 유아인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그래요. 언젠가는 부동산도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다 보면은 그래도 자산 가치가 뭐 오를 거기 자산이 이제 자산이나 주식이 똥값이 되는 화폐보다는 가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2008년은 강남 부동산도 마이너스 60%가 났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절대 부동산 파시고 금 사셨다가 나중에 안 올랐다고 저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테크 방송이 아니라 그냥 정보 제공성이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금 사고 달러 사는 건데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아무것도 우리를 국민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제 사실 그게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이 경제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거든요. 폭풍이 치는 배에서 그래도 어떻게 필사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키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구멍을 내고 있는가. 사실 저는 구멍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뭐 쟁점이 있겠죠. 네. 지금까지 그러면 풍류평가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약간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게스트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